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고향 가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시작됐고 45만 명의 여행객이 연휴 기간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법무부 고위 간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뺀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몰랐다며 선을 그었지만 검찰은 수사 외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아파트 화재 현장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60대 여성과 30대 아들의 시신 두 구가 발견됐습니다. 방화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14,000여 명이 걸린 A형 간염의 간염 원인은 오염된 조개젓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당분간 조개젓 섭취 중단을 권고했고 식약처는 이달 안에 조개젓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한 의견 충돌을 이유로 대북 강경파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더 유연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69일 만에 세계무역기구 WTO에 공식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WTO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에 위반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심 결론까지 2년 이상 소요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은 이틀 뒤지만 사실상 추석 연휴는 오늘부터 시작됐죠. 고속도로는 벌써부터 귀성 행렬로 장사진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가연 기자. 네,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벌써부터 곳곳이 막힌다고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요금소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벌써 오늘만 35만 대의 차량이 서울을 빠져나가며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 CCTV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현재 가장 정체가 심한 곳은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부근입니다. 왼쪽 서울 방향은 흐름이 비교적 원활하지만 오른쪽 부산 방향으로는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동군포 분기점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통이 원활했지만 점점 정체가 심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습 정체 구간인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입니다. 목포 방향으로 빨간 불빛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요금소에서 부산과 광주까지는 5시간 40분, 강릉까지는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고속터미널 역시 귀성객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큰 보따리나 가방을 들고 버스에 몸을 싣는 이용객들의 모습 하루 종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오는 새벽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귀성길 대신 해외를 택한 사람들로 도로뿐 아니라 하늘길도 북적거렸습니다. 연휴 기간이 짧아져 작년보다는 이용객이 줄었고 특히 일본행 예매율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 오늘 얼마나 공항을 통해서 빠져나갔습니까? 네, 내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이곳 인천공항에서 출국한 여행객은 45만 3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10만 명이 출국하고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9만 명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보다는 6천 명 이상 늘긴 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추석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연휴 기간이 이틀 줄어든 만큼 전체 여행객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하루 평균으로 비교해봐도 1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연휴 기간도 짧은 데다가 일본 출국자가 작년보다 5만 명이나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국내 항공사들의 일본행 항공권 예매율을 알아봤는데요. 이 작년보다 최대 40%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출발 여행객이 가장 많은 날이자 전체 여행객이 가장 많은 날이고 15일엔 도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겠습니다.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은 14일이 가장 붐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늘 밤이 그 첫 분수령이 될 겁니다. 조 장관 가족펀드라고 불리는 블루펀드의 운용사와 투자자 대표가 모두 다 영장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첫 영장 청구잖아요. 영장 심사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영장 심사 대상자 2명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취재진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국 가족의 돈이 투자된 사실을 몰랐느냐고 연이어 물었는데 두 사람의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오늘 영장심사를 받은 사람은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코링크 대표 이모 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의 등기상 대표이고요. 웰스 C&T 대표 최모 씨는 조국 가족 펀드가 자금 대부분을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업체의 대표입니다. 예, 기자들 앞에서는 뭐 얘기를 안 했다고 하지만 두 사람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뭐라고 소명을 했다고 합니까? 네, 먼저 코링크 대표 이 씨는 일부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조국 펀드의 실제 투자금이 14억 원인데 투자 약정액이 100억에 가깝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관여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이고 실제 범죄 행위도 이 오촌 조카가 주도했다는 건데요. 이 씨가 코링크의 자료 삭제를 지시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조국 오촌 조카에 대한 부분을 없애라고 지시했던 점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웰스 C&T 대표 최 씨는 회사 돈 1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영장심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조국 펀드에 대한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돈의 흐름이 적절하지 않았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셈이거든요.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는 난항에 빠지게 됩니다. 보강 수사가 필요함은 물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역풍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게 주어진 과제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를 찾는 일입니다. 혐의 곳곳에 오촌 조카가 등장하기 때문에 오촌 조카의 입에 이번 수사에 성패가 달렸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검찰은 앞서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선 정 교수가 누군가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해외로 도피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와 펀드 투자자 대표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죠. 녹취록에는 오촌 조카가 투자자 대표에게 이렇게 되면 이해 충돌 문제가 생겨 조국 후보자가 당시에는 후보자였죠. 낙마할 것이라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손기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출국해 사실상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조 씨는 사모펀드 투자처인 웰스 C&T 최모 대표와의 전화에서 회사 자금이 IFM이라는 기업에 흘러간 걸 걱정합니다. 웰스 C&T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펀드 자금이 들어오자 사업 정관에 2차 전지를 올리고 IFM에 13억 원을 투자했는데 IFM은 코링크 PE가 또 다른 펀드를 통해 대주주가 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2차 전지 관련 자회사입니다. 조 씨는 IFM에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배터리 육성 정책과 맞물려 들어간다며 이게 전부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 즉 배터리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만약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면 이해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는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자금이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과 연관된 기업까지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우회로를 통한 직접 투자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편이 장관이 되고 나서는 좀 더 조심해서 글도 말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조 장관의 말처럼 예민한 시기니까요. 조경진 기자입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정경심 교수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녹취록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어떻게 언론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용 진위와 맥락이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으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6일 밤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SNS를 개설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상황.
검찰은 정 교수의 이번 SNS 항의글에 대해 정 교수 반박글이 나온 이유를 말씀드릴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통상 사문서 위조는 판사 한 명의 단독 재판부가 맡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추가 기소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정 교수 측도 재판 준비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특감반장을 지낸 이인걸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과 2심 변호를 맡았고 조 장관과는 서울대 파리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소환 없이 이뤄진 기습 기소부터 피의사실 공표 논란까지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경심 교수 사건의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쯤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법무부 고위 간부가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 고위 간부에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 특별팀을 구성하라고 제안해 파장이 크죠.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며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데 정작 조국 장관은 자신은 몰랐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이 열렸던 지난 9일, 법무부가 조 장관 일과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한동훈 반부패 부장에게 전화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강남일 대검 차장을 직접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수사 중립성을 이유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법무부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감지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을 배제하고 별도 팀을 꾸리겠다는 건 100% 수사 외압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데도 윤 총장을 뺀 특별수사팀을 제안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이 청와대와의 교감설까지 나오며 파문이 확산되자 조 장관은 몰랐던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차관은 MBN과의 통화에서 효율성과 보안성을 높이자는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일 뿐이라며 윤 총장을 배제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인사권을 행사하며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죠. 통상 검찰총장의 측근이 가는 자리도 조 장관의 측근을 앉혔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할 날은 취임사 그대로였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민변 출신의 외부 인사와 측근으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인사를 한 데 이어 다음 주쯤 공석인 고검장과 검사장급 6자리에 대한 후속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검찰총장 인사로 꼽히는 대검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보직에 대해 조 장관이 관행을 깨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인사권 행사를 통해 조직 장악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조 장관이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할 날은 여지없이 과거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특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수부 축소는 대표적인 검찰개혁 방안으로 거론되어 왔지만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직계 수사 라인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 장관은 특히 그간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이문정 부장검사 등 다양한 내부 개혁 요구를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조국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른바 흑수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조 장관은 자신의 자녀 입시 논란에 대해 합법, 불법을 떠나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 겸허히 인정한다고 했는데 청년들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공정과 정의, 나무로 만든 사다리를 들고 법무부 청사로 향합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건설 노동자들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이른바 흑수저 청년들의 고충을 털어놓기 위해 모인 겁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대담에서 조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자녀 입시 특혜 논란에 대해 실망을 드린 점 겸허히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딸 입시 의혹에 대한 얘기도 나왔을 텐데. 오늘 제가 말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청년들은 조 장관을 향해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만남으로 이게 면피용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서울대 로스쿨에 입장문을 내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학교에 휴직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마지막 공직이라며 직을 마치고서는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과 대권 도전설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측이 휴직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면서 이미 2년 이상 휴직한 조 장관이 내년 6월 전 장관직에서 물러나 학교로 돌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반발한 데 이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수사기관이 수사 정보를 중간에 유출하고 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 내용이 얼마에 합의를 했다 같은 소소한 일까지 다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바꿔치기 의혹의 당사자인 김모 씨와 동승자 등 관련자 모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 씨와 친한 사이라 도와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장 씨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장 씨와 김 씨의 통화 횟수와 시간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 측은 오토바이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합의금보다는 많은 3,5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경찰 수사 정보가 과도하게 유출됐다며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 의원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옹호한 바 있어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피의사실 유포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알 권리래요. 조국 후보자 관련된 사건 피의사실 유포하니까 범죄입니까? 경찰은 이에 대해 언론 대응 규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보도 내용은 기자들이 현장과 사건 관계자들을 직접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충남 천안의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60대 여성과 30대 아들의 시신 두 구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한 명은 스스로 냉장고에 들어갔다는 말이 되죠. 김영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줄줄이 들어갑니다. 곧이어 경찰차도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뒤따라갑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강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거세지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옥상으로 긴급 대피하게 됐습니다. 지하실은 어디 가서 메인 발을 잠궜대 터져갖고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안에서 시신 두 구가 발견됐습니다. 바닥에 눕혀진 양문형 냉장고에 60대 여성과 30대 아들이 웅크린 채 그을려 있었습니다. 불은 방화로 확인됐습니다. 주방 가스밸브가 잘렸고 바닥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 모자 사이에 다툼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소리 한마디도 없다가 한 달 동안 막 소리 지르고 막.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외부인에 의한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살 흔적 발견한 게 없습니다. 모자 간에 어떤 갈등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글쓰기가 느리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혼자 공부하게 한 담임 교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무섭다며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교사는 되레 일렀다며 아이를 더 혼냈다고 하네요.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실제 녹음된 파일입니다. 너 저쪽 가서 그렇게 무서웠어? 어쩌라고 그래, 선생님한테.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이를 부모에게 알린 아이를 야단치는 겁니다. 경찰에 왔다 갔다 지금 너무 힘들어. 이게 뭔 소리냐고. 네가 원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아이는 학교 생활이 무서웠다고 부모에게 털어놨습니다. 애들이 1학년이라 적응하기 어려운데 글쓰기가 느리고 사마라는 이유로 빈교실에 가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학교 가기를 거부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감금으로 생각을 들거든요. 왜냐하면 나오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마니까. 해당 교사는 주의가 산만한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수업이 방해돼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단치도 않은 걸 갖다가 지금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해당 교사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올해 대전과 부산 등 전국에서 A형 간염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8배나 많았는데 원인은 오염된 조개젓이었습니다. 일단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안 먹는 게 답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재래시장 상인이 반찬들 사이에서 조개젓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먹으면 일체에 그렇게 감염이 된다는데 팔면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올해 전국적으로 14,000여 명이 A형 간염에 걸린 가운데 감염 원인이 오염된 조개젓으로 밝혀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A형 간염이 집단 발생한 26곳의 식당을 조사한 결과 21곳에서 조개젓을 섭취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조개젓 제품 10개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중 9개는 중국산이고 1개는 국내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조개젓을 먹고 감염된 환자를 격리 치료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된 조개젓은 회수 후 폐기했습니다. 환자들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합니다. 일단은 체한 느낌이 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파가지고 온몸에 식은땀 많이 났죠.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유행이 끝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안에 조개젓 제품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보통 추석을 앞두고는 여야 정치인들이 서울역 같은 곳에 가서 귀성 인사를 하죠. 그런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은 추석 인사도 생략한 채 강도 높은 조국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추석 귀성 인사도 생략한 채 문재인 정권 규탄에 나섰습니다. 인천과 수원을 찾은 황교안 대표는 조국 때리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맞아 인사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공정과 자유를 외쳤고 그동안 정의를 외쳤던 그 문재인의 민낯이, 그 조국의 민낯이. 한국당 중진들도 조국 게이트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자며 입을 모았습니다. 완장을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조국 구하기를 넘어서 이제는 조국의 대한민국 정권을 바치는 모습입니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4당은 서울역과 용산역을 찾아 귀성 인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알리며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정부의 뚝심 있는 경제, 일자리 정책이 고용급여 개선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훨씬 더 강구하게 단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을. 여당은 민생, 야당은 조국 규탄을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추석 민심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여성 국회의원들의 삭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에 이어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삭발을 한 건데 조국 사퇴라고 써놓고
조국 화이팅을 외치는 웃지 못할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의사 출신 재선 의원인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발 가운으로 국회 본청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의원 삭발 대열에 올랐는데 한국당 소속으론 처음 삭발식에 나섰습니다. 앞에서는 정의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본인과 가족의 사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 깜짝 방문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박 의원을 끌어안으며 한국당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을 예고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 신분이 아닐 경우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김숙향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의 삭발식을 놓고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앞에서 이러시면 곤란한데. 또 조국 규탄 삭발식에서 조국 파이팅을 외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인숙! 파이팅! 조국! 파이팅! 다시 한번 조국!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만의 개별 기록관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었나 봅니다.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문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거든요. 황지영 기자입니다. 2022년 170억 원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만의 개별 기록관을 세우겠다는 국가기록원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해당 뉴스를 보고는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당혹스럽다고 말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개별 기록관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기록은 현재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서 통합 관리하는데 마치 문 대통령이 따로 기록관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국민 혈세로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뻔뻔한 시도가 들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다며 대통령 뜻에 따라 개별 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북한이 어제 쐈던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며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두 발을 탐지했다는 우리 군의 발표와 달리 사진에는 세 발을 발사한 정황이 보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탐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백길종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방사포가 불을 뿜으며 발사됩니다. 노동신문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모들과 함께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사체는 지난달 24일 발사했던 것과 동일한 초대형 방사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한미의 분석과 달리 발사관 뚜껑이 3개나 열려 있어 세 발을 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발사는 단발 발사하고 두 번째 발사는 방사포라는 차원에서 연발을 같이 발사하는 어떤 그런 모드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군 관계자는 탐지된 발사체는 2발이지만 3발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발은 중도 추락이나 폭발 등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북한 보도에서도 성공이란 표현이 없어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을 얻어낸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체가 북한 내륙을 가로지르는 등 계속되는 시험 사격에 북한 방사포의 성능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길까 궁금했는데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희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더는 백악관에서 직무가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며 그의 많은 제안이 나와 견해가 크게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delivered today. John Bolton's priorities and policies just don't line up with the president's. 북한, 이란 등의 초강경 대응을 고수해온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부딪혔고 볼턴식 정책이 성과가 없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6월 남북미 판문점 회동 때도 트럼프 대통령 수행 대신 홀로 몽골로 향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트럼프와 달리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 트럼프와 탈레반 지도자들 간의 비밀 회동 계획을 언론에 흘렸다는 의심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듯 슈퍼 매파로 불리던 볼튼의 사임으로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가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이라는 당근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미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 중재자를 자처했던 우리 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볼튼이 이미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됐던 만큼 선 비핵화라는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막상 볼튼 보좌관은 트윗을 통해 자신이 먼저 대통령에게 사임을 제안했다며 대통령은 내일 이야기해보자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세 번째 안보보좌관 경질로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타 없는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질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공식 제소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국제법적으로 따져보자는 건데 정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죠. 김경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9월 11일 오늘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WTO 제소는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69일 만입니다. 그동안 일본에 수차례 정부 간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이 거부한 데 따른 최후 조치입니다.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 제네바 일본 대사관과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시작됩니다.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상대국은 열흘 안에 수락 의사를 표명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0일이나 21일쯤 일본의 태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양자협의를 거부하면 곧바로 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일본이 WTO 회원국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최혜국 대우 위반, 수출 제한 조치 설정 금지 의무 위반,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제한한 것 등 3가지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차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통상 최종심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도 거의 4년 가까이 걸려 최종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WTO 분쟁에 철저히 대응하면서 동시에 장기전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산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극우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대부분 망언이나 역사 왜곡을 반복한 아베 총리의 우익 성향 측근들로 채워졌으니 앞으로 한일 관계는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강요 19명 중 17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실시했습니다. 安倍総理は今般内閣改造を行うことをいたしました。内閣官房長官につきましては引き続き私が担うことになりました。 특히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은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그리고 방위성. 수출 규제를 다루는 경제산업성에는 스가와라 이슈 중의원이 임명됐는데 야스쿠니 참배 모임이나 극우 모임인 일본 회의의 멤버입니다.
강경화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외무상으로 임명된 모태기 도시미스 경제재생상은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 관료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데 역시 우익의 상징인 일본 회의의 멤버입니다. 방위상에는 남관표 대사의 말을 자르고 무례하다며 면박을 주는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던 고노다로 외무상이 기용됐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아베 총리의 극우 측근들이 대거 입각했습니다. 교과서 역사 왜곡을 주도했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이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상에, 야스쿠니 참배에 앞장섰던 고이즈미 총리의 둘째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는 환경상에 기용된 겁니다. 新しい体制の下で我が党の長年の悲願である憲法改正を党一丸となって力強く進めていきたい。 결국 한국에 대한 강경 구구파들로 진영을 꾸린 뒤 한일 갈등을 발판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 개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빈부나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준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교육의 취지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그만큼 나라 돈이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 비율은 70.5%로 OECD 평균인 82.7%보다 한참 더 낮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해 기준으로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314만 원, OECD 평균보다 무려 305만 원이나 높았고 중고교는 1,473만 원으로 평균보다 286만 원이나 더 높았습니다. 정부는 돈을 적게 내는데 그럼 이 돈은 다 누가 낼까요? 당연히 개인이 충당합니다. 이런 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국가가 내는 공교육비 대부분은 교사들 월급으로 나갑니다. 해마다 학생 수는 줄고 줄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적고 수업 시간은 무려 100시간이나 적은 상황임에도 월급은 연차에 따라 꼬박꼬박 오르고 있죠. 사실 얼마를 내든 제대로 배운다면야 괜찮겠죠. 하지만 중고교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해마다 뚝뚝 떨어지는 상황. 급기야 서울시는 내년부터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사를 탓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과거보다 교육 환경이 나아졌음에도 학업 성취도는 떨어지고 공교육비는 물론 사교육비까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학교 현장과 교육계 전체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 대학 입시 등 교육 외에 각종 문제들이 또 터져나오고 있죠. 부모의 지위, 경제력에 따른 불평등과 부조리, 거기에 만연한 사교육 문제까지. 이 모든 걸 바로잡으려면 공교육이 바로 서면 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고 똑같이 경쟁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린 계속 거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할까요?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추석 귀성 행렬이 시작됐지만 올해는 기차를 이용하는 게 불편할 듯합니다. 고속열차인 KTX와 SRT 승무원들이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추석 연휴 내내 파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 직원 600여 명이 오늘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열차 안에서 검표와 안내방송, 안전 업무 등을 하는 KTX와 SRT 승무원들입니다. 노조는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이 전부라며 코레일은 임금 인상과 직접 고용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도로공사와 철도공사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인 문제가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입니까? 사측인 코레일 관광개발은 임금 인상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3.3% 인상을 넘기 어렵고 직접 고용은 자회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은 기관사 등 열차 운행 직원들의 파업이 아닌 만큼
열차 운행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지만 승객 불편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명절 특수기간인데 파업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코레일과 SR4 측은 본사 직원들을 긴급 투입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1차 경고 파업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휴대전화에 사기치지 말라는 불만 전화와 문자가 수천 통씩 쏟아진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추석 택배 문자 메시지를 무심코 눌렀다가 자신의 전화번호로 사기성 메시지가 무차별 발송된 건데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박모 씨의 휴대전화엔 오늘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심지어 협박성 메시지까지 쌓입니다. 50통씩 전화가 와 있어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 별소리. 제가 핸드폰을 최근에 번호를 바꿨어요. 박 씨의 전화번호로 불법 도박과 투자를 광고하는 문자가 수천 통씩 뿌려지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정작 박 씨는 단 한 통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사건은 박 씨가 얼마 전 택배 문자 메시지를 무심코 누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낚시를 뜻하는 피싱과 문자 메시지의 합성어인 이른바 스미싱을 당한 건데 메시지의 링크를 통해 악성 앱이 휴대폰에 설치돼 개인정보를 뺏는 수법입니다. 한마디로 스미싱을 통해 박 씨의 휴대전화가 불법 행위의 대포번호로 활용된 겁니다. 문제는 추석을 앞두고 이런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스미싱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똑같은 카카오톡 계정까지 만들어 가족들을 속이려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저랑 너무 똑같이 돼 있으니까 저도 순간적으로는 이제 그냥 의심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많이 왔어요. 그게 한 3, 4명 정도 있었는데. 의심되는 문자 내에 있는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8 센터에 신고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번호로 스미싱 문자가 이미 유포되고 있다면 각 통신사에 번호 도용 문자 차단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택배 기사들에겐 명절이 힘들 때라지만 올해는 더 힘듭니다. 지난주 태풍에 이어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배송 물량이 꽤 밀렸거든요. 정수정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빗줄기가 그치지 않은 연휴 전날입니다. 오전 6시 반부터 시작된 택배 작업. 비가 오는 날은 다른 날보다 신경이 쓰입니다. 혹시라도 박스 포장이 젖을까 봐 택배 기사들은 더 조심해 물건을 옮깁니다. 대부분의 기사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나는 비를 맞을지언정 물건은 비를 안 맞히기 위해서 어떻게든 들고 뛰고 막. 10년차 택배 기사의 하루 배달 물량은 400여 개. 올해는 연휴를 앞두고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작업이 더뎠습니다. 지난주에 다 소화하지 못한 물량까지 더하면 하루 배송량은 500에서 600개가 됩니다. 밥 먹을 시간까지 아껴 배송해야 합니다. 아침은 못 먹죠? 점심은? 점심도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햄버거 위주로. 마지막 배송을 마치면 저녁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납니다. 택배기사들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무려 74시간. 회사의 근로지침을 받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주 52시간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근로자격이 다 갖고 있는 공정위원회에서 요즘 근로계약 이런 것도 만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권고 정도이기 때문에. 전쟁 같은 명절 배송이 끝난 뒤 택배기사들을 기다리는 건 연휴 동안 다시 산더미같이 쌓인 택배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MBC 라디오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숙 기자에 출연해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밀린 이야기도 나누는 넉넉한 명절이 되시라고 추석 인사를 한 뒤 박인수, 이동원의 노래 향수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5만 2천 명 늘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1년 전만 해도 불과 3천 명 증가에 그쳐 위기감이 컸었는데
다행스러운 일이죠. 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좋아져 이른바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됐습니다.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잇따르는데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정부 재정에 기댄 일자리 확대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를 의식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든 A호에 갇혔던 선원들은 만 이틀 가까이 65도에 달하는 고온과 매연 속에서 사투를 벌였다고 하죠. 사고 선박은 암초나 다른 배에 부딪혀 전도된 게 아니라고 하니 사고 원인을 찾는 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든 레이호에 갇힌 선원 구조에 참여한 인양업체 대표는 선원들이 지옥 같은 조건에서 살아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구조된 3명의 선원들은 기관실에 차오른 바닷물을 피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파이프와 난간 위에 앉아 36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 선체 내부 온도는 65도를 넘었고 매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됐던 선원 상황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진입구에서 55m 떨어진 통제실에 갇혀 있었는데 구조를 위해 거의 수직으로 12m를 기어 올라와야 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을 견디고 구조된 선원들은 현재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구조가 마무리되면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사고 당시 골든 레이호의 항적과 근접 선박의 영향, 그리고 선체 결함 여부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다른 선박이나 암초와 충돌한 게 아니라 혼자 전도된 이례적인 사고인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경북 영덕 수산물 업체에서 발생한 지식 사고는 유독가스 중독이 원인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지하 탱크를 청소하면서 방독면도 씌우지 않고 작업자를 내려보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치료를 받던 외국인 노동자 한 명도 결국 숨졌습니다. 이로써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국가수 감식 결과 오징어 찌꺼기를 보관하는 지하 탱크에선 유독가스가 300ppm 이상 검출됐습니다. 국가수소 나오는 거 측정기로 해보니까 항화수소하고 암모니아 가스로 측정이 일부분 됐습니다. 700ppm 이상 되면 바로 3초 안에 즉사한다고 하네요. 그게.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하 탱크에서 작업하면서 방독면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업체 측은 이 지하 탱크를 8년 만에 처음 청소하면서도 내부에 가스 존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업체 대표도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해외 연수 중 물의를 일으킨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 군의원은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예천 군의원으로부터 의원직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가을 장맛비가 강하게 내린 터라 이번 추석 날씨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연휴 첫날인 내일도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북과 경남 지역에 20에서 60mm로 이번에는 남부지방에 꽤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충청, 그밖에 남부와 제주에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입니다. 추석 당일인 모레에는 맑고 쾌청한 가운데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서 성묘길에는 시야 확보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연휴 셋째 날에는 오후부터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영동지방을 따라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해안에서는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갯길 이용하시는 귀성객들은 이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과 포항의 한낮 기온은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많은 비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파출소에서 경찰관과 한 청년이 꼭 안고 있습니다.
2달 전 목숨을 끊으려던 청년인데 이 경찰관의 따뜻한 설득과 국밥 한 그릇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준 5만 원으로 인생이 바뀐 숨은 사연이 있었죠. 경찰관은 청년과의 약속을 지켜 이후 매일같이 전화로 안부를 묻고 취업 자리까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날은 그 청년이 취업에 성공했다며 치킨을 사들고 파출소를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